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바닥 위로 거대한 샹들리에의 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진열장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온갖 값비싼 도자기와 크리스털, 장식품들이 오만하게 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호화롭고 숨막히게 완벽한 공간의 한가운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조형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형색색의 얇은 담요 10장이었습니다. 포장용 투명 비닐조차 채 벗기지 않은 상태였고 비닐 겉면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투박하게 쓴 5,000원이라는 가격표가 훈장처럼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색깔은 또 어찌나 촌스러운지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형광, 핑크색부터 번들거리는 남색,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탁한 옥색까지 다양했습니다. 최고급 명주실로 지은 윤이 나는 예단 이불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덮기만 해도 정전기가 일어날 것 같은 싸구려 화학. 솜 담요들이 마치 굳건한 바리케이드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기괴한 담요탑에서 몇 걸음 떨어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등받이에 편히 기대어 본 적 없는 그 비싼 가죽 소파에 오늘만큼은 온몸의 체중을 싣고 깊숙이 앉아 있었죠.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고 해진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수없이 바늘에 찔려 검붉은 흉터가 점점이 남아있는 거칠고 뭉툭한 손이었습니다. 윤희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의 흉터들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침묵도 끝없는 희생도 모두 끝이 날 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밖에서부터 요란한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고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아까 그 백화점 1층에서 본 가방 말이야. 예단 들어갈 때 내가 들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안 사줄 거야? 투정 부리는 듯 하면서도 한껏 들뜬 시누이 미진의 목소리가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 기집애야. 혼수 준비하느라 쓴 돈이 얼만데 또 가방 타령이야. 내 새언니가 예단 이불 기가 막히게 지어놨을 테니까 그거 들고 가면 시댁 식구들 눈이 아주 번쩍 뜨일 거다. 내 친구 며느리가 해온 500만 원짜리 이불보다 훨씬 낫게 해놓으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해놨어.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며느리를 향한 통제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손 가득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을 주렁주렁 든 채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기애애한 대화는 거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형광색 담요탑을 발견한 순간 거짓말처럼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누이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의 눈이 담요 더미와 윤희를 번갈아 향하더니 이내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들려있던 무거운 쇼핑백들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새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냐고요? 미진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담요 더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뾰족하게 다듬어진 네일아트 손톱으로 촌스러운 핑크색 비닐 포장을 툭툭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다음 주가 예단 들어가는 날인데 제 혼수 이불 해오라니까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 같은 이걸 지금 이불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5,000원?
심지어 10,000원도 안 하는 다이소 담요를 10장이나 사다 놨다고요? 장난해요, 지금. 미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의 샹들리에를 깨뜨릴 듯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최 여사 역시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뒷목을 꽉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윤희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내년이 기어코 미쳐 돌아가는구나. 내가 분명히 금쪽 같은 내 딸 시집갈 때 덮을 최고급 비단 이불을 지어오라고 일렀거늘 감히 이따위 쓰레기를 거실에 들여놔.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볼 테냐. 최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목에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고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 동안 윤희를 옥죄어왔던 그 익숙하고 두려운 호통 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윤희는 당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으며 시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안절부절 못했겠죠. 하지만 오늘의 윤희는 달랐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의 격렬한 분노와 발악 앞에서도 놀랍도록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단단히 묶여있던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벗어본 적 없는 음식 국물과 기름때가 얼룩진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윤희는 앞치마를 벗어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소파 위에 아주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지난 15년의 세월을 고이 접어 내려놓는 것 같은 경건한 손놀림이었죠. 윤희는 흔들림 없는 서늘할 정도로 맑은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거실의 공기를 장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신 돈이 딱 5만 원이었잖아요. 윤희의 또렷한 한마디에 최 여사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요즘 동대문 시장 바닥에 직접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원으로는 최고급 명주실은커녕 이불 겉감을 댈 가장 싼 자투리 천조차 넉넉히 사기 어렵습니다. 예단 이불이라는 게 솜도 넣어야 하고 누비기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신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돌고 돌아 그 5만 원이라는 돈에 딱 맞춰서 살 수 있는 제일 크고 수량이 많은 걸로 정성껏 골라왔습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것. 감히 시어머니가 돈을 주면 모자란 돈은 내 생활비를 쪼개거나 내 돈을 보태서라도 번듯하게 해오는 게 큰 며느리 도리 아니더냐. 그깟 돈 몇 푼 아깝다고 시누이 혼삿길에 재를 뿌려. 최 여사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억지를 부렸지만 윤희는 옅은 미소마저 지어 보였습니다. 비웃음도 분노도 아닌 모든 미련을 훌훌 털어버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제 도리요? 제 도리는 지난 15년 동안 낡은 재봉틀 앞에서 이 집구석에 모든 해진 옷과 터진 이불, 솜을 꿰매고 수선하며 이미 차고 넘치게 다한 것 같습니다. 제 청춘과 제 손가락의 흉터들이 그 도리의 증거겠죠. 하지만 제 15년의 가치가 겨우 5만 원이라는 걸 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소파 위에 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윤희가 결혼 전 친정에서 가져왔던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일기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화려한 집에서 윤희의 것은 애초에 그 작은 가방 하나 분량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5,000원짜리 담요가 10장이나 되니 시댁 식구들끼리 번갈아 덮으시면 올겨울은 꽤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진 아가씨, 결혼 미리 축하드려요. 담요는 요긴하게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제 그만 제 손으로 제 살 길 찾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윤희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미진이 새언니 미쳤냐며 악을 쓰는 소리와 최 여사가 당장 멈추라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파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윤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자신의 낡은 단화를 구겨 신고 굳게 닫혀있던 철문 손잡이를 힘차게 밀어 젖혔습니다. 철컥 하고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의 아수라장 같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서늘하지만 맑은 바람이 불고 있었죠. 윤희는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들어차자 짓눌려 있던 어깨가 절로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윤희의 거친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막혔던 숨이 트이고 멈춰있던 윤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윤희의 지난 15년은 늘 그 차갑고 비좁은 아파트 뒷베란다에 멈춰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따뜻한 거실과는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단절된 그곳은 오직 윤희만을 위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죠. 25, 아무것도 모르던 애때고 고운 나이에 시집온 윤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새 가족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의 친정어머니가 평생 양장점을 운영하셨고 윤희 역시 그 어깨 너머로 배운 바느질 솜씨가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최 여사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지독한 무급수성공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베란다 한 구석에는 칠이 다 벗겨지고 걸핏하면 톱니바퀴가 헛도는 낡은 재봉틀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동네 고물상에서 주워왔다던 그 고철. 덩어리는 윤희의 15년을 갉아먹은 괴물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유독 며느리가 쓰는 물건과 생활비에 대해서만 병적인 집착과 인색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물지 않게 드나들고 딸 미진에게는 철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옷을 사입히면서도 집안에 해진 수건 한 장 구멍, 난 양말 한 켤레조차 절대 버리는 법이 없었죠. 어머니, 이 이불솜은 너무 오래돼서 다 뭉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까지 납니다. 덮으시면 호흡기에도 안 좋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솜을 새로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느 해 늦가을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냄새가 나는 시어머니의 낡은 목화솜. 이불을 뜯어내던 윤희가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갓 쪄낸 달콤한 호박 고구마를 먹고 있던 최 여사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같이 화를 내며 유리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뭐라고? 멀쩡한 솜을 왜 버려? 거청만 다 뜯어서 가마솥에 푹푹 삶아 빨고 솜은 햇볕에 널어 방망이로 먼지 털어내면 새 것처럼 뽀송뽀송해지는 걸 가지고 내가 게을러 빠져서 솜 틀고 꿰매는 일하기 싫으니까 돈 타령부터 하는구나. 명색이 양장점집 딸이라며 바느질 하나 곱게 못해서 툭하면 버리자고. 난리야?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천박한 버릇부터 고쳐야겠다.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베란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때렸습니다. 윤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뻣뻣하게 굳어버린 이불 호청의 실밥을 다시 뜯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천을 바늘로 억지로 누비다 보면 낡은 재봉틀 바늘이 툭 하고 부러져 사방으로 튀기 일쑤였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오롯이 윤희의 맨손으로 그 두꺼운 겨울 이불을 꿰매야 했죠. 골무를 낄 새도 없이 억센 천 사이로 바늘을 밀어넣다 보면 바늘기가 여린 손톱 밑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붉은 피가 맺혀 하얀 이불청에 뚝뚝 떨어지면 윤희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황급히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가락을 들이밀고 핏자국을 지워내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천을 덧대고 꿰매는 나날들. 그 모진 세월 동안 윤희의 뽀얗고 보드랍던 손등은 박고랑처럼 깊게 패고 갈라졌으며 지문은 닳고 닳아 투명한 테이프조차 제대로 떼어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의 뒷베란다는 그야말로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불어 닥치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면 윤희는 수면 양말을 두 겹 세 겹 겹쳐 신고 무릎에 낡은 담요를 두른 채 덜덜거리며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손끝이 곱아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면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억지로 바늘을 쥐었죠. 거실에서는 훈훈한 보일러 열기가 유리창을 뽀얗게 습기로 채웠지만 최 여사는 베란다 쪽 보일러 밸브는 가스비가 아깝다며 철저하게 잠가버렸습니다. 새언니, 내 원피스 허리 조금만 줄여줘. 백화점 수선실 가려니까 돈 아깝네. 언니가 솜씨 좋잖아. 내일 모임에 입고 가야 하니까 오늘 밤까지 꼭 해놔. 티 안 나게 감쪽같이 해야 해, 알지? 퇴근하고 돌아온 시누이 미지는 코트를 벗어던지며 윤희의 무릎 위로 수십만 원짜리 실크 원피스를 툭 던졌습니다. 미진에게 새언니란 가족이 아니라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개인 수성공이나 다름없었죠. 윤희가 얼어붙은 손을 주무르며 난감한 표정을 짓자 곁에 있던 남편 상훈이 오히려 한술 더 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부탁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엄마 심기 좀 그만 건드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덧나? 나 오늘 회사에서 엄청 피곤했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쉬려는데 왜 맨날 얼굴 구기고 앉아서 집구석 분위기를 초상집으로 만들어. 상우는 아내의 파랗게 질린 입술이나 반창 고투성이인 거친 손가락에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와 평화로운 저녁 휴식이 방해받는 것만이 불만일 뿐이었죠. 그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곧이어 코 고는 소리가 얄밉게 들려왔습니다. 세상 천지의 윤희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감시, 시누이의 당연하다는 듯한 멸시, 그리고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과 방관.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윤희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베란다에는 작고 희미한 백열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진의 실크 원피스를 한 땀 한 땀 수선하던 윤희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비단 원단에 얼룩을 낼까봐 윤희는 황급히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15년 전 수줍게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25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기계처럼 바늘을 움직이는 중년의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가 매서운 바람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이 집구석에 묶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신의 처지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내 젊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속절없이 닳아 없어지고 있는 걸까? 덜덜거리는 낡은 재봉틀 소리가 마치 윤희의 조각난 마음이 우는 소리처럼 차가운 베란다를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슬픈 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지독하게 길고 잔인한 15년의 겨울이었습니다. 그 길었던 희생의 시간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오만한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며느리가 고분고분하게 바닥에 엎드려 바느질을 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윤희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년간 고인 물처럼 썩어가던 집안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30이 훌쩍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이 어머니, 치맛자락에 숨어 쇼핑과 피부과나 전전하던 시누이 미진이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은 강남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집안의 늦둥이 아들이었죠. 기적과도 같은 혼처가 정해지자 시어머니 최 여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매일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통을 붙들고 온 동네방네 사돈댁의 재력을 과시하느라 입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아유 회장님, 우리 미진이가 이번에 청담동으로 시집을 가잖니. 사돈어른이 병원장인데 애들 살 집으로 벌써 한강 보이는 70평짜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줬지 뭐야. 예단? 아유 말도 마. 그 집 수준에 맞추려면 눈코 뜰 새가 없어. 내일은 미진이 예물시계 보러 백화점 명품관 예약해놨잖아. 최 여사의 허영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그럴수록 윤희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예비 사돈댁에서 흠을 잡을까봐 최 여사는 집안의 작은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하루가 멀다고 무릎을 꿇고 거실 대리석 바닥을 광이 나도록 닦아야 했고 상견례를 핑계로 집에 들이닥치는 시댁 친척들의 상차림을 혼자서 등골이 휘도록 차려내야만 했습니다. 미진의 혼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안은 매일같이 백화점에서 배달되어 오는 거대한 택배, 상자와 명품 쇼핑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에게 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부터 미진이 들고 갈 악어 가죽 가방, 이태리제 수입 그릇 세트까지 돈을 물쓰듯이 펑펑 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윤희는 자신이 한 달 내내 시장 바닥을 돌며 10,000원, 20,000원을 아끼려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허세를 부리고 돈을 아끼지 않던 최 여사가 유독 입을 꾹 닫고 지갑을 열지 않는 항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댁 어르신들께 들어갈 전통 예단 이불이었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윤희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동안 윤희는 그들이 저녁으로 먹고 싶다던 갈비찜의 핏물을 빼고 억센 뼈를 발라내느라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손을 담그고 있던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랐고 습진이 심해져 붉게 진물이 나고 있었죠. 도어락 소리와 함께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최 여사와 미진이 수다를 떨며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고 최 여사는 부엌에서 고기 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윤희를 향해 쟁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애기야, 불 끄고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겨야겠다.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거드름과 생색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둘러 가스불을 끄고 젖은 손을 낡은 앞치마에 대충 문질러 닦으며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사돈댁이 보통 집안이 아니잖니. 며느리 들어올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집안 어른들 덮으실 번듯한 예단 이불 한 채면 족하다고 하시더라. 그 집 안주인 안목이 얼마나 깐깐한데 시중에 공장에서 푹푹 찍어내는 싸구려 이불을 보낼 순 없는 노릇 아니냐. 윤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단 이불이라면 을의 고급 백화점, 수혜점이나 청담동의 유명 한복집에서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주 이불을 맞추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 했으니 당연히 그곳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것을 골랐으리라 짐작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최 여사의 말은 윤희의 상식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예단 이불 내가 직접 지어라. 네, 어머니 제가요? 윤희는 놀라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래, 너 말이다. 내가 명색이 양장점집 딸이라 바느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지 않니. 백화점 가보니까 쓸만한 건 3, 400만 원씩 부르는데 천조가리 몇 개 덧댄 게 그 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바가지지. 내가 직접 최고급 명주실 끊어다가 구름처럼 가볍고 따뜻하게 목화솜 듬뿍 넣어서 지어. 시어머니 덮으실 거니까 눈이 번쩍 뜨이게 고급스럽고 기품 있게 용무늬도 좀 화려하게 수놓고 말이다. 윤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누비는 것은 엄청난 중노동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돈댁 어른이 덮을 최고급 예단 이불을 집 베란다에 고물, 재봉틀로 만들라는 것은 며느리의 뼈와 살을 갈아 넣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윤희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입고 있던 고급 캐시미어 카디건 주머니를 부스럭거리며 뒤지더니 윤희의 얼룩진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무언가를 찔러 넣었습니다. 자, 여기 이불 지을 돈이다. 사돈댁 체면이 있으니 원단은 절대 싸구려 쓰지 말고 동대문 종합시장 가서 내가 직접 제일 좋은 비단으로 떼어와라. 솜도 싸구려 화학솜 쓰면 큰일 난다. 윤희의 떨리는 손이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질감은 너무나도 얇고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손을 빼내어 손바닥을 펼친 순간 윤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어서 퉁퉁 부르튼 윤희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빳빳한 노란색 5만 원권 지폐 딱 한 장이었습니다. 단돈 5만 원.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턱턱 사들이는 시어머니가 딸의 평생을 좌우할 시댁. 예단 이불을 최고급으로 지어내라며 며느리에게 던져준 가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가요? 윤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적반하장으로 받아쳤습니다. 뭐긴 뭐야, 이불 지을 돈이지. 어머니, 5만 원으로는 명주실은 고사하고 이불 겉감을 댈 가장 싼 광목천 하나 넉넉히 떼기 힘듭니다. 최고급 솜에 비단 원단까지 들어가면 재료비만 해도 좋기 100만 원은 넘게 듭니다. 아무리 제가 제 인건비 안 받고 손바느질을 한다고 쳐도 5만 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윤희의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항변에 최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시어미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발품을 팔아야지.
동대문 시장 바닥 다 뒤져서라도 도매로 싼값에 좋은 천 떼어오는 게 내 능력 아니더냐? 어머니, 아무리 도매라도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시장 상인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요. 돈이 모자라면 내 생활비에서 조금 쪼개서 보태면 될 일 아니냐? 아니면 친정집 양장점에 처박혀 있는 묵은 천 조각이라도 가져다 쓰든가. 하나뿐인 시누이 청담동으로 시집 가는데 새언니가 돼서 이불 하나 정성껏 지어주는 게 그렇게 아깝고 배가 아프더냐? 질투할 게 따로 있지. 천박하게 돈 몇 푼 가지고 벌벌 떠는 꼴이라니. 최 여사의 모진 폭언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윤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 구석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으로 야구 중계를 보던 남편 상훈이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서 야구를 볼 수가 없네. 당신은 엄마가 좋은 뜻으로 예단 맡겼으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잘 좀 해드리지. 왜 돈 몇 푼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 모자라면 당신이 알아서 시장 아줌마들한테 깎아달라고 애교라도 좀 부려보든가. 당신 맨날 생활비 남는다고 적금 붓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동생 시집 가는데 그 돈 좀 헐어서 쓰면 큰일 나. 오빠 체면 깎이게 진짜 왜 이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 여사의 폭언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잔인했습니다. 한 달에 고작 10만 원 남짓 주어지는 생활비를 쪼개어 남편과 시어머니 보약지어 먹이려고 10,000원씩 모아두었던 그 눈물겨운 적금을 시누이 비단 이불 찢는데 바치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상우는 윤희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쯧쯧 혀를 차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시누이 미진 역시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너무하네 진짜. 내 예단 이불 잘못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그냥 언니 돈 좀 보태서 팍팍 좀 써. 어차피 이 집에서 언니가 돈 쓸 데가 뭐 있다고 그래.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모래를 삼킨 듯 콱 막혀와 윤희는 더 이상 단 한마디의 변명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5만 원. 빳빳하고 차가운 이 노란색 지폐 한 장이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청춘과 피땀을 갈아바친 대가였습니다. 아무리 무릎이 닳도록 청소를 하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낡은 천을 꿰매어 입혀도 그들의 눈에 윤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쥐어짜면 돈과 노동력이 나오는 감정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쥐어진 지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폐 속 신사임당의 온화한 미소가 윤희에게는 끔찍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간 참고 또 참아왔던 둑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던 감정이 어느 순간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지독하게 서늘하고 투명한 이성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아랫입술을 꽉 깨문 윤희는 지폐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다시 부엌의 차가운 싱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틀어놓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가 윤희의 붉게 부르튼 손등을 때렸지만 윤희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또렷하고 명확한 생각만이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 5만 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내 15년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뼈에 새겨주겠다. 주머니 속의 노란 지폐가 윤희의 심장 박동에 맞춰 차갑게 바스락거렸습니다. 폭풍의 전야처럼
아파트 거실에는 갈비찜이 끓는 냄새와 텔레비전, 소리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윤희가 동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오만한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아파트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윤희는 습관처럼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윤희의 몸은 지난 15년간 맞춰진 잔인한 생체 시계에 따라 기계처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만들었죠. 안방에서는 남편 상훈의 거친 콧소리 소리가 방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고 건너방에서는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시누이 미진이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도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청담동의 화려한 예식장을 거닐고 있을 터였습니다. 윤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으로 먹을 전복죽을 끓여놓고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내내 찬물에 불려둔 쌀을 씻고 딱딱한 전복 껍데기를 솔로 문질러 닦는 동안 윤희의 거친 손끝은 어김없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머릿속은 온통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놓고 냄비 뚜껑을 덮은 뒤 윤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희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5년 전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을 위해 밤을 새워 지어주셨던 고운 분홍색 원피스는 이미 색이 바래고 유행이 한참 지나 옷장 구석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윤희가 입고 있는 것은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와 무릎이 툭 튀어나온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드는 낡은 운동화가 전부였죠. 화장대 위에는 최 여사가 쓰다 버린 유통기한 지난 스킨 로션 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푸석푸석한 맨얼굴에 대충 스킨을 발라 문지르고는 지갑 속에 그 노란 지폐 한 장을 소중히, 아니 지독하게 찔러 넣고 쫓기듯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동대문 종합시장은 이미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물건을 때려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직물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먼지, 냄새와 빳빳한 원단에서 나는 염료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형형색색의 천 무더기들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 상인들의 활기찬 고함 소리가 윤희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어릴 적 양장점을 하시던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올 때면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마법 같은 곳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원단 사이를 누비며 귀신같이 좋은 천을 골라내셨고 그 천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재탄생하곤 했었죠.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명령을 안고 홀로 선 이 시장 바닥은 마치 윤희를 집어삼킬 듯 거대하고 폭력적인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혼수와 예단 이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1층의 번잡함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장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금박과 은박이 수놓아진 최고급 명주 원단들이 폭포수처럼 진열되어 있었죠. 만지면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부드러운 실크, 화사한 옥색과 진홍색으로 물들인 전통 한복 옷감들, 그리고 구름처럼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최고급 명주솜 이불들이
윤희의 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장 크고 번듯해 보이는 한 전통 침구 매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진열장 한가운데에는 섬세한 자수가 놓인 황금색 예단 이불 세트가 기품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홀린 듯이 다가가 그 매끄러운 원단 끝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윤희의 거친 손끝에 닿는 실크의 촉감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고 손가락의 흉터에 비단올이 미세하게 걸리는 것 같아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아이고 손님, 예단 이불 보러 오셨나 봐요. 안목이 참 좋으시네. 그게 이번에 청담동 사모님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급 진주 명주실로 짠 원단이에요. 솜도 100% 수제 명주솜만 들어가서 한겨울에도 땀이 날 지경이죠. 매장 안에서 곱게 화장을 한 주인아 주머니가 반색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윤희의 남루한 행색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긴 했지만 예단 손님이라는 생각에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사장님, 이 이불 세트로 맞추려면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할까요? 제가 솜씨가 좀 있어서 완제품 말고 겉감 원단이랑 안에 들어갈 명주솜만 따로 구매해서 직접 지으려고 하거든요. 주인 아주머니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직접 짓는다는 말에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노련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솜씨가 어지간히 좋으신가 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예단 이불을 직접 지어요. 그래도 원단이 워낙 최고급이라 자재값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돈댁 어르신 두 분 덮으실 요랑 이불, 베개 세트 원단 넉넉히 끊고 최고급 명주솜까지 꽉꽉 채워 넣으시면 못해도 250만 원은 주셔야 해요. 완제품으로 사시면 7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물건이니까 거저나 다름없죠. 250만 원. 윤희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해지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윤희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은 정확히 5만 원 한 장이었습니다. 250만 원의 50분의 1에 불과한 이 화려한 매장의 방석 하나 갓조차 되지 않는 초라한 금액이었죠. 사장님, 혹시 조금 더 저렴한 원단은 없을까요? 비단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아주 기본적이고 싼 원단으로 솜까지 다 해서 5만 원에 맞출 수 있는 게 있을지 여쭤봅니다. 윤희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면에 가득했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손님, 지금 장난하세요? 5만 원이요? 요즘 시장 물가가 어떤 줄 아시고 그런 억지를 부리세요. 5만 원으로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싼 베갯닛 하나도 못 사요. 동네 시장 구석에 가서 2월 된 싸구려 화학솜이나 뒤져보시든가.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귀한 비단에 기스내지 말고 딴 데 가보세요. 재수없게 정말. 주인 아주머니는 윤희가 서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리듯 매몰차게 손을 휘저으며 매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고급 매장이 밀집한 구역을 빠져나온 윤희는 시장 건물 구석진 곳에 있는 저렴한 자투리, 원단 도매상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을 누비며 먼지 쌓인 원단 더미를 뒤지고 또 뒤졌지만 5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습니다. 예단용은 고사하고 평범한 집에서 덮는 면, 이불조차 겉감과 안감, 쓸만한 목화솜을 더하면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발품을 팔면 팔수록 윤희의 절망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윤희는 건물의 후미진 비상구 계단 쪽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한기가 얇은 바지를 뚫고 올라왔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었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윤희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비상구 벽면에 세워져 있는 커다랗고 낡은 전신 거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표면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어 형체가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더럽고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윤희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퀭하게 파인 두 눈, 그리고 무엇보다 15년의 모진 시집살이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저 거칠고 늙어버린 손. 25의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윤희는 거울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과 이기심에 철저히 착취당하고 껍데기만 남은 중년의 여자가 처연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쪼그려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지갑을 열고 그 안에서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신사임당의 초상이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15년의 세월이, 내 청춘이, 내 피와 땀이 고작 이 종이장 한 장이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윤희의 목소리가 텅 빈 비상구 계단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턱턱 사들이면서도 며느리가 사돈댁에 바칠 혼수, 이불을 짓는 데는 단돈 5만 원을 던져준 시어머니, 그 모욕을 방관하고 오히려 윤희의 쌈짓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던 남편, 그리고 고마움조차 모른 채 윤희를 하녀 부리듯 부려먹던 시누이. 그들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얼굴들이 파노라마처럼 윤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억울함에 차오르던 윤희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쏙 말라붙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슬픔 대신 지독하게 차갑고 서슬퍼런 분노가 얼음 결정처럼 단단하게 맺히기 시작했죠. 머릿속을 팽팽하게 조이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그 지긋지긋한 도리와 희생이라는 이름의 동아줄이 소리도 없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이 5만 원으로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내 돈을 보태고 내 뼈를 깎아 바느질을 하려 했다니. 윤희는 구겨질 뻔한 5만 원권 지폐를 손바닥으로 반듯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윤희의 눈빛은 방금 전에 그 처량하고 무기력했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미련과 헛된 기대를 완벽하게 잘라낸 서늘하고 무서운 확신에 찬 여자의 눈빛이었죠. 내 돈은 단일원 한 푼도 보태지 않겠다. 당신들이 내 가치를 5만 원으로 매겼다면 나도 정확히 당신들의 그 알량한 체면에 5만 원어치의 똥칠을 해주겠다. 기대해라. 당신들이 가장 치욕스러워할 선물을 들고 갈 테니. 윤희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단과 명주솜이 쌓여 있는 고급 매장 쪽을 향해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윤희의 단호한 발걸음이 향한 곳은 가장 값싸고 질 나쁜 잡동사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시장 뒷골목에 싸구려 자파 코너였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윤희의 진짜 인생이 그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막 싹을 틔우며 폭발할 준비를 마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의 단호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동대문 종합시장 건물방, 온갖 싸구려, 자파와 2월 상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희가 서 있었던 고급스러운 명주실과 비단이 넘쳐나던 매장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뽕짝 메들리가 귀가 따갑도록 흘러나오고 상인들의 걸쭉한 입담이 오가는 그곳은 삶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것의 공간이었죠. 윤희는 골목 초입에 위치한 거대한 할인 매장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창고 냄새와 싸구려 화학섬유 특유의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천장에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낡은 형광등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윤희는 망설임 없이 매장 가장 깊숙한 곳, 철 진한 침구류가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는 매대로 직진했습니다. 그곳에는 윤희가 찾던 완벽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바스락거리는 얇은 비닐에 대충 구겨 넣어진 덮기만 해도 온몸에 털이 쭈뼛서며 정전기가 일어날 것 같은 싸구려 화학솜 담요들이었죠. 두께는 여름용 혼이불보다 얇았고 색깔은 하나같이 기상천외했습니다. 눈알이 시릴 정도로 쨍한 형광 핑크색부터 번들거리는 촌스러운 옥색,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덜룩한 호피 무늬까지. 사돈댁 어르신들이 덮을 최고급 예단 이불로는 그야말로 최악이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윤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겉면 비닐에 빨간색 매직으로 투박하게 푹푹 그어놓은 가격표였습니다. 단돈 5,000원. 윤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 흉측한 담요들을 하나씩 뽑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형광 핑크색 2장, 번들거리는 옥색 3장, 칙칙한 쥐색 2장, 그리고 현란한 호피 무늬 3장. 정확히 10장의 담요를 품에 안았습니다. 부피가 어찌나 큰지 윤희의 상반신이 다 가려질 정도였죠. 계산대 앞에 담요 산더미를 내려놓자 껌을 짝짝 씹고 있던 직원이 황당하다는 듯 윤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10장 맞아요? 어디 노가다 한바집 같은 데서 단체로 쓰시려고 그러나 봐. 직원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아침 내내 자신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노란색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어 반듯하게 내밀었습니다. 5,000원짜리 10장, 정확히 5만 원. 거스름 돈조차 필요 없는 완벽하고 깔끔한 거래였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비닐봉지 2개의 담요, 10장을 나누어 담아들고 시장을 빠져나오는 윤희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양손에 들린 짐의 부피는 사람 하나를 거뜬히 집어삼킬 만큼 거대했지만 윤희의 마음을 짓누르던 15년치의 무거운 짐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윤희의 거대한 짐보따리를 보며 힐끔거렸지만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시어머니 최 여사가 아끼는 고급 샹들리에는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양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거실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대리석 바닥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지를 찢어발기자 촌스러운 형광색 담요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윤희는 그 기괴한 담요들을 마치 대단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듯 정성스럽게 층층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쥐색을 깔고 그 위에는 눈부신 형광 핑크색을, 다시 그 위에는 얼룩무늬를 교차해서 쌓았습니다. 특히 5,000원이라는 빨간색 매직 글씨가 적힌 가격표 부분이 거실 입구 쪽에서 가장 잘 보이도록 방향을 맞추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 화려한 진열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싸구려 담요탑은 그야말로 집안의 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완벽한 테러였습니다. 작업을 마친 윤희는 뒷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수없이 찔리고 피를 흘렸던 낡은 재봉틀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속삭이듯 중얼거린 윤희는 베란다 구석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수줍게 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을 채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반지꼬리 하나, 색이 바랜 일기장, 그리고 계절별로 입을 허름한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죠.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이나 명절에 시어머니가 생색내며 사주었던 싸구려 머플러 같은 것들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지독한 흉터와 굳은 살, 그리고 피눈물 나는 서러움 뿐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윤희는 허리에 단단히 묶여있던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음식 국물과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상처처럼 남아있는 낡은 앞치마. 윤희는 그 앞치마를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정갈하게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편 상훈이 주었던 쥐꼬리만 한 생활비가 든 통장과 시댁의 현관문 열쇠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으로 윤희가 이 집에 남겨둘 모든 미련과 도리의 정산이 끝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린 지 30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최 여사와 시누이 미진이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든 채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새언니, 밥 차려놨어? 백화점 한 바퀴 돌았더니 배고파 죽겠네. 오늘 저녁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보낼 떡 맞춰야 하니까 언니가 알아서 맛집 리스트 쫙 뽑아놔. 미진이 코트를 벗어 던지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최 여사도 혀를 차며 거들었죠. 얘는 밥상을 대령하고 있어야지 어딜 간 게야. 야, 너 그 예단 이불 원단은 최고급으로 잘 떼어왔니?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거실 한가운데 당당하게 솟아있는 형광색 담요탑을 발견한 순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 여사 역시 두 눈을 부릅뜨고 담요 더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형광, 핑크색 비닐을 집어든 최 여사의 눈에 투박하게 적힌 5,000원이라는 글씨가 꽂혔습니다. 새언니 미쳤어? 내 혼수 이불 해오라니까 쓰레기장에서 이런 누더기를 주워온 거야? 5,000원? 다이소발 매트도 이거보단 비싸겠다. 나 지금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미진이 악을 쓰며 담요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최 여사는 뒷목을 꽉 움켜쥐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비틀거렸습니다. 내년이 기어코 단체로 돌았구나. 내가 분명히 사돈댁 어르신들 덮을 최고급 비단 이불을 지어오라고 일렀거늘 감히 이따위 쓰레기를 내 집 구석에 들여놔. 너 오늘 내 손에 진짜 한번 죽어볼 테냐. 최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지만 윤희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신 이불값이 딱 5만 원이었잖아요.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퀄리티가 딱 저겁니다. 요즘 물가에 5만 원으로 명주실은커녕 베갯닛 하나도 못 산다는 걸 정말 모르셨어요? 뭐라고? 이 건방진 것.
감히 시어미가 돈을 주면 내 돈을 보태서라도 번듯하게 해오는 게 큰 며느리 도리 아니더냐. 최 여사가 발악을 했지만 윤희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제 도리는 지난 15년 동안 낡은 재봉틀 앞에서 어머니와 아가씨, 그리고 그 이에 터진 옷과 이불을 꿰매며 이미 차고 넘치게 다 했습니다. 제 15년의 가치를 고작 5만 원으로 매겨주셨으니 저도 딱 그 가격에 맞춰서 아가씨 혼수를 준비한 것뿐입니다. 담요가 10장이나 되니 예비시댁 식구들끼리 번갈아 덮으시면 올겨울은 꽤 화사하고 따뜻하게 나실 겁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미진이 눈을 뒤집으며 윤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윤희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낡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미진 아가씨, 결혼 미리 축하드려요. 담요는 요긴하게 쓰시고 앞으로 옷수선은 백화점 명품 수선실 가서 돈 내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제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어디가? 너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인 줄 알아. 최 여사가 현관문을 막아서며 악을 썼지만 윤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희는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밀쳐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먼저 법원에 접수할 테니 그 귀한 아들 편으로 도장이나 찍어 보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윤희는 미련 없이 무거운 철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윤희는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아파트 복도에는 오직 윤희의 차분한 숨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온 윤희의 위로 맑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윤희의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15년간 윤희를 올감했던 거대한 족쇄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낯선 거리를 걷는 윤희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지갑 속에 남은 돈이라고는 아까 담요를 사고 남은 잔돈, 몇천 원과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비상금으로 쓰라며 쥐어주셨던 꼬깃꼬깃한 수표 몇 장이 전부였죠. 당장 오늘 밤 잠들 곳조차 막막한 신세였지만 윤희의 입가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맑고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익숙하고 폭력적인 목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오래되고 낡은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대형 마트 하나 없는 담벼락마다 금이 가고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 있는 소박한 동네였죠. 윤희는 그 골목 후미진 곳에 자리한 셔터가 반쯤 내려간 아주 작은 상가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 세탁소로 쓰였다는 그 3평 남짓한 공간은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이라는 헐값에 나와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남향으로 난 작은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만큼은 그 어느 최고급 아파트 거실보다 따스하고 눈부셨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낡은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윤희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집 먼지 구덩이 창고에 처박혀 있던 어머니의 유품, 오래된 공업용 재봉틀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뒷베란다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밟아야 했던 그 끔찍한 고철. 덩어리와는 차원이 다른 윤희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냈던 숭고한 기계였죠. 윤희는 걸레를 빨아 상가에 찌든 때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넓은 대리석 바닥을 닦을 때는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이 작은 시멘트 바닥을 쓸고 닦는 시간은 마치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닦아내는 것처럼 경건하고 개운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은 재봉틀에 기름을 치고 페달을 밟아보았습니다. 다다닥 다다닥 묵직하고 경쾌한 재봉틀 소리가 작은 상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윤희는 유리창에 하얀색 마카펜으로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적어 넣었습니다. 윤희의 맞춤수선 그리고 바느질. 간판을 달 돈조차 없어 적어 넣은 초라한 글귀였지만 윤희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인생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낯선 수선집을 경계했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는 날들이 이어졌죠. 끼니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나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도 남편의 무시하는 시선도 없는 이 고요하고 완벽한 나만의 공간에서 먹는 식은 김밥은 그 어떤 고급 한정식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윤희는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들을 얻어와 깨끗하게 빨고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냄비 받침, 컵 받침, 작은 앞치마 등을 만들기 시작했죠. 15년 동안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맞추며 혹독하게 단련된 윤희의 바느질 솜씨는 감히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색깔이 다른 조각 천들이 윤희의 흉터투성이 손길을 거치면 마치 처음부터 한 장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실밥 하나 튀어나오지 않은 깔끔한 마감은 명품 브랜드의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윤희의 가게에 첫 손님이 찾아온 것은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기 시작하던 초겨울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셨죠. 할머니의 품에는 갓 돌을 지난 듯한 어린 손주가 안겨 있었는데 아이의 양볼과 목덜미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아이고 새댁, 여기 수선도 하고 바느질도 한다고 적혀 있어서 들어와 봤어. 우리 며느리가 직장 나가느라 내가 낮에 애를 보는데 이 핏덩이가 피부가 예민해서 시중에 파는 이불을 덮으면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자네. 병원에서는 100% 순면으로 된 보들보들한 천을 덮어주라는데 시장에서 사온 건 영 거칠어서 애가 자지러져. 혹시 여기서 그런 이불 하나 얇게 지어줄 수 있을까? 내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제발. 우리 강아지 안 아프게만 좀 해줘.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윤희의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지며 사돈댁에 바칠 최고급 명주 이불을 내놓으라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과 체면만을 위해 며느리를 쥐어짜던 그들과는 다른 오직 핏덩이, 손주가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는 할머니의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 윤희는 젖먹던 힘을 다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좋은 천으로 아이 피부에 실오라기 하나 거슬리지 않게 정성껏 지어드릴게요. 윤희는 가게 구석에 아껴두었던 무형광 유기농 순면 원단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덮으려고 친정집에서부터 소중히 챙겨왔던 원단이었죠.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닿을 것을 생각하니 낡은 재봉틀조차 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윤희는 바늘에 직접 실을 꿰어 100% 손바느질로 이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수행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단을 3번이나 삶아 빨아 햇볕에 바싹 말려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솜을 얇게 펴놓고 한 땀 한 땀 장인의 숨결을 불어넣듯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살결이 닿는 안쪽 면에는 시접이나 매듭이 전혀 만져지지 않도록 윤희만의 특별한 감침질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15년간 시댁 식구들의 거친 옷들을 꿰매며 피를 흘렸던 그 못생긴 손가락들이 이번에는 오직 작은 생명을 포근하게 감싸기 위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완성된 아주 작은 순면 이불은 마치 구름을 만지는 것처럼 푹신하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이불을 찾아갔던 할머니가 양손 무겁게 검은 봉지를 들고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웃음이 가득했죠. 세댁, 아유 세상에 내가 살다 그렇게 고운 이불은 처음 봤어. 우리 손주가 글쎄 그 이불을 덮어주니까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새근새근 통잠을 잤다니까. 며느리도 퇴근하고 와서 이불 만져보더니 백화점 물건보다 100배는 좋다고 난리가 났어. 고마워서 어째. 이거 내가 밭에서 직접 캔 고구마랑 김치 좀 가져왔으니까 혼자라도 밥 굶지 말고 챙겨 먹어. 할머니가 쏟아놓고 간 따뜻한 찐 고구마와 김치 냄새가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자신의 노동과 정성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환영받았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15년의 바느질이 피투성이가 되었던 내 손가락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윤희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소리내어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소문은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지역 맘카페에 윤희의 작은 가게와 이불 사진을 올리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구할 수 없는 장인의 혼이 담긴 완벽한 아토피 케어. 이불이 동네 허름한 수선집에 있다는 소문은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셔터를 올리려던 윤희는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엄마들부터 며느리 산후조리 이불을 맞추러 온 시어머니들까지 윤희의 바느질 솜씨를 찾기 위해 먼 동네에서부터 차를 끌고 온 사람들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맘카페 보고 왔어요. 우리 아이 낮잠 이불 세트 좀 꼭 부탁드려요. 여기 원단이랑 마감이 그렇게 끝내준다면서요? 친정엄마. 칠순 선물로 드릴 비단 이불 한 채 지을 수 있을까요? 돈은 부르시는 대로 드릴게요. 사람들의 쏟아지는 주문과 칭찬 세례 속에서 윤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에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했던 자신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뒷베란다의 늙은 며느리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귀한 장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성껏 지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희의 당당하고 맑은 목소리가 아침 햇살을 타고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웠던 윤희의 인생에 마침내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봄날의 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작은 수선집 앞 골목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100% 수제 유기농 이불의 기적 같은 효능과 명품, 브랜드조차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바느질 마감은 엄마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입소문을 탔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작은 낡은 재봉틀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손님들은 주문을 하고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 기꺼이 성금을 내고 번호표를 받아갔습니다. 오히려 윤희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불을 덮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특권이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윤희는 낡고 비좁았던 골목길 수선집을 떠나 번화가 대로변의 번듯한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윤희의 패브릭 연구소라는 커다란 간판을 달았습니다. 1층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우아한 쇼룸이었고 2층과 3층은 수십 명의 숙련된 재봉사들이 윤희의 지휘 아래 바느질을 하는 쾌적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사장님, 청담동 VIP 고객님께서 이번에 손주 태어난다고 100만 원짜리 맞춤 겉사계 세트를 5개나 주문하셨어요. 원단은 무조건 사장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최고급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네요.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결제 서류를 내밀며 밝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네, 그 고객님은 저번에도 알레르기 케어 원단으로 침구를 맞춰가셨던 분이죠. 이번 겉사계는 아기 피부에 닿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직수입해온 독일제 천연 오가닉 원단으로 빼주세요. 시접 부분은 절대 까슬거리지 않게 제가 직접 2번 감침질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윤희의 모습은 15년 동안 시댁 뒷베란다에서 추위에 떨며 낡은 옷이나 꿰매던 처량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린넨 원피스 위에 전문가의 기품이 흐르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매장을 진두지휘하는 눈부신 대표님이었죠. 윤희의 손등에는 여전히 15년의 모진 세월이 남긴 흉터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녀의 위대한 솜씨와 치열했던 삶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윤희가 떠난 시댁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희가 남기고 간 5,000원짜리 형광색 담요 10장의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진의 시어머니, 즉 청담동 병원장 사모님은 예단으로 들어온 그 조악하고 끔찍한 화학, 솜담요 뭉치를 보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돈댁,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겁니까? 며느리 들어올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어른들 덮을 이불 하나만 번듯하게 해오라고 했거늘 어디 쓰레기장에서 다이소 딱지 붙은 누더기를 주워와서 능멸을 해? 우리 아들이 당신네 같은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이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봅니다. 당장 파혼해요. 사돈어른의 불호령에 최 여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미친 짓을 한 거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돌아선 사돈댁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파혼만은 막아야 했던 최 여사는 부랴부랴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깨고 대출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1,500만 원짜리 수제명주 이불 세트와 1,0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을 사서 바치고 나서야 겨우 파혼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미진은 신혼집으로 약속받았던 70평짜리 한강뷰 아파트 공동 명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멸시와 구박 속에서 매일같이 눈물바람으로 친정집을 드나들며 최 여사를 원망했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냥 처음부터 넉넉하게 돈 줘서 새언니한테 좋은 이불 지어오라고 했으면 이 사달이 안 났잖아. 5만 원이 뭐야, 5만 원이. 엄마, 그 알량한 구두쇠 신보 때문에 내가 시댁에서 식모 취급받으며 살고 있잖아. 미진의 원망 섞인 절규에 최 여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윤희가 사라진 아파트에 엉망진창이 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내 파란색 스트라이프 셔츠 어디 갔어? 바지는 왜 다 쭈글쭈글해? 아, 진짜 윤희. 이 여자는 집 나가서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 출근 준비를 하던 상훈이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윤희가 매일 밤 칼같이 다려놓았던 빳빳한 셔츠와 바지는 이제 옷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탁기에 아무렇게나 돌려 구겨진 옷을 입고 출근한 상우는 회사에서 매번 지저분하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하나 없이 반짝이던 대리석 거실은 이제 끈적이는 먼지와 굴러다니는 쓰레기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관절염이 도진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대며 걸레질을 해보았지만 7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혼자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죠.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입주 청소 도우미를 불렀지만 그들조차 최 여사의 깐깐한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 만에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밥상 물가는 또 어찌나 비싼지 매일 윤희가 뚝딱뚝딱 차려내던 진수성찬은 온데간데 없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마트에서 사온 차갑고 짠 반찬 플라스틱 통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시장을 돌며 10,000원 한 장으로 해결하던 풍성한 식탁이 배달비와 외식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깨지는 재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상우는 매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렸고 최 여사는 불어나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윤이라는 가녀린 여자가 이 거대한 집안을 얼마나 완벽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눈물겹게 지탱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피신 온 미진과 최 여사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라고는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사온 퉁퉁 불어터진 만두와 쉰내가 나는 김치가 전부였죠. 최 여사는 쑤시는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무심코 아침 교양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낡은 재봉틀 한 대로 시작해 연 매출 100억 원의 신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최고의 패브릭 전문가이십니다. 윤희의 패브릭 연구소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나운서의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스튜디오로 걸어 나오는 한 여자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스럽고 우아한 자태,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압도적인 당당함. 순간 만두를 씹고 있던 미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젓가락을 쥐고 있던 최 여사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챙그랑 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새언니? 저 여자가 왜 TV에 나와? 엄마, 저거 새언니 맞지? 미진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두 눈을 튀어나올 듯 크게 뜨고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쥐잡듯이 잡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부려먹었던 바로 그 큰 며느리 김윤이었습니다. 대표님, 전국의 수많은 주부님들이 대표님의 이불을 사기 위해 석 달을 대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게 되신 특별한 비결이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나운서의 질문에 윤희는 온화하지만 뼈가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바느질 솜씨는 사실 15년의 혹독한 세월이 만들어준 훈장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시누이의 최고급 예단, 이불을 지어오라는 부탁과 함께 제 손에 쥐어진 돈이 딱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요? 요즘 물가에 5만 원으로 이불을 어떻게 짓나요? 아나운서가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최 여사와 미지는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15년 동안 피와 땀을 갈아 바친 제 노동의 가치가 그 집안에서는 고작 5만 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5만 원으로 시장에서 가장 싼 형광색 담요 10장을 사서 거실에 쌓아두고 제 발로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 끔찍했던 5만 원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눈뜨게 했고 지금의 200억 매출을 만드는 위대한 기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희의 맑고 당당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화면 속 방청객들은 윤희의 통쾌한 사연에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 발로 차버렸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최 여사는 마침내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 역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재기하면서도 며느리의 15년 헌신을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짓밟았던 그들의 천박한 오만함. 그 알량한 구두쇠 신보가 결국 자신들의 화려했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며느리를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는 날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TV 화면 속 윤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면 밖에서 처절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지독하게 아름답고 통쾌한 미소였습니다. 15년의 지옥 같았던 인과응보가 마침내 완벽하게 뒤바뀌는 벼락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나간 이후 윤희의 삶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격려와 응원의 편지가 쏟아졌고 윤희의 꿋꿋한 인생사에 감동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매장 앞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윤희의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15년간 시댁의 어두운 뒷베란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여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고 존경받는 패브릭 아티스트이자 성공한 기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 윤희의 넓고 쾌적한 대표실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고급 원목 책상에 앉아 다음 시즌 침구 디자인을 스케치하던 윤희의 귓가에 매장 1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닿았습니다. 저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회사 대표 김윤희 남편이라고. 당장 비켜. 내 아내 좀 만나야겠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쇳소리 섞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쥐고 있던 연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분했죠. 윤희는 구겨진 곳 하나 없는 단정한 린넨 원피스 자락을 가볍게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층 매장으로 내려가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보안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희의 남편, 아니 서류상 정리가 끝나가는 상훈이었습니다. 윤희의 눈에 비친 상훈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늘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에 목을 매며 명품 넥타이와 칼같이 다려진 셔츠만 고집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카락, 목덜미에 시커먼 때가 낀 구겨진 와이셔츠, 그리고 퀭하게 들어가 초점이 흔들리는 두 눈. 매일 밤 술에 찌들어 살았는지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배는 남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상우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희야. 계단을 내려오는 윤희를 발견한 상훈이 보안 직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뿜어내는 서늘하고도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한 기운에 압도되어 차마 윤희의 옷기조차 잡지 못하고 한 걸음 앞에 멈춰섰습니다. 윤희는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을 보듯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상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윤희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상훈은 흠칫 놀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 징그러운 미소에 윤희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여보, 방송 봤어. 당신 정말 대단하더라. 내가 진짜 바보 천치였어.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재능을 가진 보석인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랑 미진이 그 기집애가 당신 괴롭힐 때 방관만 했잖아. 내가 요새 당신 빈자리 느끼면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운다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님처럼 모실게. 상훈의 뻔뻔한 애원에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보다 더 잔인했던 것이 바로 이 남자의 방광과 무시였습니다. 생활비를 쥐어짜며 적금을 들라 강요하고 동생의 혼수, 이불을 짓는데 쌈짓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던 뻔뻔한 입이 이제 와서 여왕님처럼 모시겠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내뱉고 있었죠.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윤희의 재산에 숟가락을 얹어보려는 얄팍하고 추악한 속셈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였습니다. 윤희는 말없이 뒤돌아 카운터 서류철에서 노란색 대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훈의 발밑으로 그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신이 끝까지 안 찍겠다고 버티던 이혼 서류, 법원 판결문까지 첨부해서 완벽하게 정리된 최종본입니다. 여보, 김윤희, 너 진짜 이렇게 독하게 굴 거야? 내가 15년을 걷어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돈 좀 벌었다고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려? 너 혼자 그 많은 돈 다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상훈이 본색을 드러내며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습니다. 윤희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상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그러나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걷어먹여 살렸다고요? 당신이 매달 던져주던 쥐꼬리만 한 생활비로 시어머니 보약 지어 바치고 당신 품위 유지비 되느라 저는 15년 동안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마음 편히 사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청춘과 제 손가락에 피눈물을 갈아 마시며 호의호식한 건 바로 당신들이죠. 윤희는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상훈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수없이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게 패인 영광스럽고도 눈물겨운 상처투성이의 손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제 15년의 가치로 매겨준 돈 5만 원. 저는 정확히 그 돈으로 당신들 수준에 맞는 이불을 지어드렸고 제 죗값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 매장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나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에 영업방해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다가와 상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상훈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쳤지만 윤희는 이미 등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유리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빛을 제 발로 걷어차 버렸는지 깨닫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상훈이 쫓겨나고 며칠 뒤 윤희는 건너 지인을 통해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희가 떠난 후 최고급 70평 아파트는 은행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평생 콧대를 높이며 청담동 사모님 행세를 하던 최 여사는 빚잔치를 하고 남은 돈으로 변두리에 낡고 습한 반지하 새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죠. 파혼당한 시누이 미지는 매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원망하며 패악을 부렸습니다. 그깟 5만 원. 엄마가 그 5만 원만 안 아꼈어도 내가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텐데. 좁아터진 반지하 방 안에서 두 모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하루가 멀다고 싸움박질을 해댔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최 여사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식당 주방 보조를 전전하며 설거지를 해야 했고 미진 역시 사치스러운 버릇을 고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며 쌓아 올렸던 오만한 모래성은 윤희가 던진 5천 원짜리 담요 10장과 함께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텔레비전 속 화려하게 빛나는 윤희의 모습을 보며 뼈를 깎는 후회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터였습니다. 완벽하고도 지독하게 아름다운 인과응보였죠. 모든 과거의 사슬을 끊어낸 날 저녁 윤희는 자신의 넓고 아늑한 자택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고 투박한 재봉틀이 마치 집안의 수호신처럼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윤희는 갓 내린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뒷베란다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 눈물을 훔치던 25의 앳된 새댁이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단단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되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5만 원. 누군가에게는 고작 밥 한 끼 혹은 하찮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희에게 그 5만 원은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굴레를 박살내고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윤희는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해 무료로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는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칠어진 손끝에서 피어난 따뜻한 이불이 누군가의 흉터를 덮어주었듯 이제는 세상에 더 많은 아픈 마음들을 꿰매고 보듬어주려 합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재봉틀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던 쇳덩어리에서 이제는 다정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15년의 혹독했던 겨울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윤희의 앞날에는 오직 구름처럼 포근하고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활짝 열렸습니다.